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화내지도 말고 참지도 마라. 놀랍게도 두 행동 모두 상대를 더 대담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인가?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화를 냈는가?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는가? 그리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되돌려 보았는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화를 내거나 침묵하거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화를 내도 상대는 달라지지 않는다. 침묵해도 상대는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당신을 더 만만하게 본다. 왜 그럴까? 당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다. 당신의 인격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문제는 따로 있었다. 200년 전 한 사람이 이 문제의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바로 정약용이다. 그는 유배지에서 18패를 살았다. 가족과 떨어지고 벗들에게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한 세월이었다. 유배지는 강진의 작은 초가집이었다. 방 한 칸에 책 몇 권,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가 화를 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참았기 때문도 아니다. 전혀 다른 방법이 있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법을. 그리고 그 방법은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자주 무시를 당한다고 말한다.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은퇴하고 나서부터 혹은 배우자와 사별하고 나서부터 유독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자식들 앞에서도,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도, 심지어 동네 젊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무례한 말들을 듣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온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겪은 일이 얼마인데, 어째서 지금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감정을 겪는다. 그런데 그 무시를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모두 화를 내거나 참는 대신 전혀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끝까지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무시당해온 관계라 해도 단 한 번의 분명한 표현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존중받는 당신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란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아마 지난 세월 당신을 무시했던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혹시 당신도 이런 적이 있는가? 가족 모임에서 자식이 당신의 말을 끊고 지나갔다. 당신은 그저 웃어넘겼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혹시 이런 적도 있는가?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당신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당신은 참았다.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참을수록 그 사람은 더 자주 그렇게 행동했다. 많이 힘드셨을 것이다. 억울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서운함을 당신은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서운한 티도 내지 말라고들 하니까 참고 견디셨을 것이다. 그렇게 참아온 세월이 벌써 몇 년인가, 몇십 년인가. 돌이켜보면 젊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참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부당하다고 느끼면 바로 말할 수 있었다. 목소리에 힘도 있었고 몸도 팔팔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참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괜히 나서면 유난스러운 노인네 소리를 들을까봐, 괜히 화를 내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렇게 하나둘 삼키다 보니 어느새 참는 것이 몸에 배어버렸다. 그런데 그렇게 참는 동안 정작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자신감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라는 사람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참으면 참을수록 무시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 긴 세월을 버텨낸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는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버티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무시를 당했을 때는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고 상대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그것이 이기는 거라고. 시비를 걸어봐야 늙으니 고집이라는 소리만 듣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오간다. 어느 날은 화를 냈다가 어느 날은 참았다가. 그런데 결과는 늘 같다. 화를 낸 날은 관계가 서먹해지고 참은 날은 무시가 반복된다. 왜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소용이 없는 것일까?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믿는다. 무시하는 사람은 원래 성격이 못됐다고. 원래 그런 사람이니 바뀌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참거나 맞서거나 둘 중 하나뿐이라고. 정말 그럴까?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사람이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 아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무슨 신호인가? 바로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보내고 있는 신호다. 화를 낼 때도 참을 때도 당신은 똑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 신호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당신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바꾸는 순간 상대의 태도가 거짓말처럼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있다. 무리 안에서 서열이 낮은 동물일수록 다른 동물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몸을 낮추고 시선을 피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조심할수록 다른 동물들은 그 동물을 더 만만하게 대한다. 먹이를 뺏기도 하고 자리를 뺏기도 한다. 반대로 서열이 높은 동물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존중을 받는다.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이성과 감정을 가진 존재이지만 무의식적인 반응은 놀랍도록 비슷하게 작동한다. 당신이 위축된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무의식 중에 당신을 만만한 존재로 인식한다. 당신이 흔들리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상대는 그 반응을 즐기거나 혹은 당신을 대하기 쉬운 사람으로 여긴다. 이것은 당신의 인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순전히 심리적인 행동이다. 그 신호란 무엇인가? 바로 감정이다. 사람은 상대의 말보다 상대의 감정 상태를 먼저 읽는다. 누군가 당신에게 함부로 말했을 때 당신이 화를 낸다고 해보자. 그 순간 상대는 무엇을 느끼는가? 당신의 화를. 그리고 상대의 뇌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 사람은 자극을 주면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건드리면 재미있는 반응이 나오는구나.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큰 상대를 계속 건드리고 싶어 한다. 마치 아이가 우는 강아지를 자꾸 쿡쿡 찌르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참는 것은 어떨까? 참으면 상대가 미안해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당신이 아무 반응 없이 참으면 상대의 뇌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대해도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경계가 없는 사람이구나. 당신이 참을수록 상대는 무의식 중에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분류해 버린다. 이런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또 다른 심리가 숨어 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어긋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는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내가 저 사람을 계속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원래 그래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화를 내든 참든 상대가 이미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당신에 대한 인식이 굳어져 버린 것이다. 그 인식을 깨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것.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야말로 굳어진 인식을 흔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화를 내도 무시당하고 참아도 무시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두 가지 반응 모두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원리는 비단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동네 마트에서, 은행 창구에서, 관공서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들도 당신의 태도 하나로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짓는다. 목소리가 작고 흔들리면 상대는 무의식 중에 대충 응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긴다. 반대로 담담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정중한 태도로 응대하게 된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다. 그러니 지금까지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도 힘이 없어서도 아니다. 단지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흔들리는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다. 그를 죄인 취급하는 관리도 있었고 대놓고 멸시하는 향리도 있었다. 그런데 정약용은 화를 내지도 비굴하게 참지도 않았다. 그는 다른 것을 택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태도였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안색을 바르게 하고 말을 가벼이 하지 말라고. 이 말은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니다. 이것은 심리를 정확히 꿰뚫은 처세의 지혜였다. 화도 내지 않고 비굴하지도 않은 태도. 큰 소리 내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 그 태도가 상대에게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낸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신호를 받은 상대의 태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활동하던 시절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교훈을 준다. 그가 지방을 순찰할 때 어느 탐관오리는 처음에 그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낮은 벼슬의 젊은 관리 정도로 얕잡아 본 것이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도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질문만 던졌다. 그의 태도는 시종일관 차분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탐관오리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상대가 화를 내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앞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위축되었다. 결국 그 탐관오리는 스스로 무너져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고 말았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
반대로 침착함을 유지하면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손실회피 심리와도 연결된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것을 잃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당신이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사람을 계속 무시했다가는 뭔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불안감이다. 그 불안감이 상대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두려움을 이용해 상대를 조종하라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저 당신이 원래의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게 된다는 뜻이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약용도 누군가를 조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기 자신으로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되었다. 68세 이모 씨의 이야기다. 이모 씨는 3남매를 키우고 남편 병수발까지 마친 후 홀로 지내고 있었다. 큰아들 내외가 명절마다 집에 왔지만 며느리의 태도가 늘 마음에 걸렸다. 이모 씨가 무슨 말을 하면 며느리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보곤 했다. 이모 씨가 반찬을 싸주면 며느리는 형식적으로 고맙다는 말만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모 씨는 며느리 마음 상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참았다. 그런데 참을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 무심해졌다. 명절 인사도 형식적으로 바뀌었고 전화도 뜸해졌다. 이모 씨는 밤마다 생각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만만한 시어머니였던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이모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정약용에 관한 강연을 듣게 되었다. 강사가 이런 말을 했다.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모 씨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리고 다음 명절 며느리가 또 휴대폰만 보고 있을 때 이모 씨는 처음으로 다르게 행동했다. 화를 내지 않았다. 서운한 티도 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고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애야, 얘기하는 동안은 잠깐 내려놓고 들어주면 좋겠구나. 딱 한 문장이었다. 높이지도 않고 떨지도 않는 목소리였다.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이모 씨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혹시 며느리가 화를 내지는 않을까? 혹시 분위기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운함을 입 밖으로 꺼낸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모 씨는 끝까지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떨리는 마음을 안으로 감추고 겉으로는 담담한 얼굴을 유지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 여전히 살갑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모 씨의 말을 들을 때는 눈을 마주쳤다. 이모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참기만 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더 만만하게 만들었구나. 다른 사연을 보자. 72세 김모 씨의 이야기다. 김모 씨는 젊은 시절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은퇴 후에는 아파트 분여회, 아니 노인회 모임에 나가며 소일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모임에서 새로 들어온 후배뻘 되는 남자 하나가 자꾸 그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 형님은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 몰라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형님. 처음 몇 번은 웃어넘겼다. 그런데 그 말이 반복될수록 김모 씨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다. 어느 날은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다. 내가 너보다 세상을 더 오래 살았어. 그런데 그 순간 모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다른 사람들은 김모 씨를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보았다.
그날 이후로 그 후배는 더 대놓고 김모 씨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김모 씨는 억울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던 중 김모 씨의 딸이 정약용 이야기가 담긴 영상 하나를 보내주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언성을 높이지 않고 다만 흔들림 없는 태도로 자신의 학문과 저술에 매진했다는 이야기였다. 김모 씨는 그 영상을 보고 생각했다.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상대에게 내가 흔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구나. 그날 아침 모임에 나가기 전 김모 씨는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다. 거울 앞에 서서 화를 내지 않겠다고,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다음 모임에서 후배가 또 같은 말을 했을 때 김모 씨는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내 생각이 자네와 다를 수는 있지. 하지만 그렇게 무시하듯 말하는 건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후배는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이후 그 후배는 더 이상 김모 씨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오히려 나중에는 김모 씨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기 시작했다. 김모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화를 내는 것도 참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이 있었다는 것을. 이모 씨와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당신의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았는가? 당신을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지금 이 순간 떠오르지 않는가?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는가? 참았는가? 아니면 화를 냈는가? 둘 중 어느 쪽이든 지금 돌이켜보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도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진다. 이대로 남은 세월도 계속 그렇게 당해야 하는 걸까? 이런 불안이 든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밤늦게 혼자 앉아 낮에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본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몇 번이고 되짚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편치 않아 잠은 오지 않고 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린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그 사람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이런 밤을 몇 번이나 보냈는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마음 졸이며 밤을 지새워도 다음 날 그 사람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 속만 타들어갔을 뿐 상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했다. 이런 밤들이 쌓이면 사람은 지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참을성이 없는 건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무시당한 경험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는 상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자. 정약용은 18회의 유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중심을 지켰을 뿐이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멸시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를 감시하던 관리들 중 일부는 나중에는 그의 학문을 배우고 싶어 찾아오기까지 했다. 무시가 존경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진짜 원리다.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을 얕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존중한다. 이 원리를 안다면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도 그 힘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힘을 어떻게 쓰는지 몰랐을 뿐이다. 이제부터는 다르다. 이제 당신은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아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정약용은 자신의 저서 여러 곳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지혜를 남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적으면 허물이 적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담은 말을 줄이라는 뜻이다. 무시를 당했을 때 우리는 흔히 많은 말을 쏟아낸다. 억울함을 설명하려 하고 상대를 설득하려 하고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려 한다. 그런데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감정만 더 드러나고 상대는 더 얕잡아 본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다. 몸가짐을 무겁게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라. 무겁다는 것은 굼뜨다는 뜻이 아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누군가 무시하는 말을 던졌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발끈하지 않는 것. 숨을 한 번 고르고 담담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무거움이다. 또한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늘 흐트러짐 없는 생활을 지켰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글을 쓰고 자신의 일과를 철저히 지켰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존중받는다. 반대로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함부로 대해진다. 이것이 정약용이 몸소 보여준 삶의 원리였다. 그가 무시를 존경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화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다. 그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정약용의 형, 정약전 역시 흑산도로 유배를 갔다. 두 형제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했는데 그 편지들 속에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었다. 정약용은 형에게 이런 뜻의 말을 전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다만 내가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며 애를 쓴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려고 애쓴다.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법이다. 정약용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힘을 쏟았다. 그리고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저절로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힘이다.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힘,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힘. 그 힘은 화를 내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참는 데서도 나오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를 지키는 데서 나온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상황을 그 이야기에 대입해서 생각한다. 이모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며느리를 떠올렸을 수도 있고,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친구나 후배가 떠올랐을 수도 있다.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서 듣는 순간 그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해결책도 나의 것이 된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화면 너머로 누군가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말을 함부로 하는 자식일 수도 있고, 매정한 며느리나 사위일 수도 있고, 무례한 이웃이나 낯선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얼굴이 떠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그 응어리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부터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진짜로 전하고 싶은 것이다. 당신도 이모 씨처럼
김모 씨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들이 특별해서 달라진 것이 아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참기만 했고 서운함을 삼키기만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작은 용기를 냈을 뿐이다. 사실 용기라는 말이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낸 용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창한 용기가 아니었다. 싸우자는 용기도 아니었고 관계를 끊어버리자는 용기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표현할 용기였을 뿐이다. 이모 씨는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김모 씨는 후배에게 삿대질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담담했고, 모두가 짧게 말했고, 모두가 그 이상 감정을 쏟아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무시에 대응하는 것은 무시로 맞서는 것이 아니다. 침묵으로 도망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약용이 평생을 통해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고, 오늘 이 이야기 속 5사람이 뒤늦게 깨달은 진실이었다. 거창한 용기가 아니었다. 그저 한마디, 담담한 한마디를 건넬 용기였다. 그 작은 용기가 상대의 태도를 바꾸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이미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온 당신이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힘든 세월을 버텨온 당신이다. 그런 당신에게 담담한 한마디를 건넬 용기가 없을 리 없다. 다만 그 용기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을 뿐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당신은 이미 수많은 용기를 냈다. 낯선 도시로 이사를 갈 때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아픈 가족을 돌볼 때도 매번 용기가 필요했다. 그 모든 순간 당신은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니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담담히 한마디를 건네는 것쯤은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것에 비하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제는 안다. 화를 내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참는데 쓰는 것도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데 쓰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창한 각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무시를 당하는 그 순간 3초만 침묵하라. 누군가 함부로 말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즉시 반응하려 한다. 그런데 그 즉각적인 반응이 오히려 상대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3초만 멈춰라.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쉬어라. 그 3초 동안 상대는 당신의 침묵 앞에서 오히려 불안해진다. 무시하는 말을 던졌는데 상대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사람은 당황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무기다. 둘째,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라.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서운해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건 듣기 불편하다라고 담담하게 말하라. 감정을 토로하면 상대는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사실을 담담히 말하면 상대는 당신을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여긴다. 이모 씨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을 떠올려 보라. 애야, 얘기하는 동안은 잠깐 내려놓고 들어주면 좋겠구나. 이 말에는 원망도 서러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담담한 사실과 요청만 있었다. 이것이 바로 2번째 무기다. 셋째, 그 자리에서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무시를 당했을 때 가장 큰 실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정당함을 길게 설명하려는 것이다. 정약용의 말처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덧붙이지 마라. 김모 씨가 후배에게 했던 말을 떠올려 보라. 내 생각이 자네와 다를 수는 있지. 하지만 그렇게 무시하듯 말하는 건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했다. 넷째, 표정을 관리하라. 무시를 당했을 때 표정이 먼저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당황한 표정, 억울한 표정,
화난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런데 그 표정 하나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상대에게 알려준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안색을 바르게 하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표정을 담담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아도 좋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다고 상상하고 그 순간의 표정을 어떻게 지을지 미리 그려보는 것이다. 담담한 표정, 흔들리지 않는 눈빛.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무기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라. 3초의 침묵, 감정이 아닌 사실,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것, 표정을 관리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무시를 당한 날, 우리는 흔히 집에 돌아와 스스로를 탓한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너무 못났나 하는 생각을 반복한다. 그런데 그런 자책은 오히려 다음번에도 위축된 모습을 만들어낸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학문과 저술에 몰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당신도 오늘부터 무시를 당한 날일수록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오늘 잘 견뎠다. 오늘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것이다. 이런 다독임이 쌓이면 다음번 비슷한 상황에서 당신의 표정과 말투는 훨씬 더 담담해질 것이다. 이 5가지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않아도 된다. 작은 실천이 쌓여야 비로소 큰 변화가 찾아온다. 정약용도 하루아침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다. 매일의 작은 다짐이 쌓여 18년이란 긴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을 것이 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다. 이모 씨가 며느리에게 담담히 말을 건넸을 때 그 자리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모 씨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다. 평소와 다르게 흔들림 없이 말하는 이모 씨를 보며 가족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이모 씨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다. 한 사람이 당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그 존중의 기준을 따라가게 된다. 반대로 한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은근히 그 태도를 따라하게 된다. 그러니 단 한 사람 앞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한 번의 모습이 주변 전체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하나, 미래의 나를 그려보는 것도 큰 힘이 된다. 1년 후, 오늘의 선택을 돌아보는 당신을 상상해보라. 오늘도 참기만 하고 넘어간 당신을 상상해보라. 아마 1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서운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오늘 작은 용기를 낸 당신을 상상해보라. 1년 후에는 더 이상 그 사람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당신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의 미래를 원하는가?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다. 정약용도 유배 초기에는 분명 좌절했을 것이다. 인간이기에 그도 억울함과 서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준 힘이었다. 당신도 오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거창한 답이 아니어도 좋다. 그저 내일 아침 거울 속에 나에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다. 바로 정체성이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한 대로 행동하게 된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참는 사람, 순한 사람, 조용히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규정해 왔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반복해 왔을 것이다. 그리고 상대는 당신의 그런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당신을 대해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정체성을 바꿀 시간이다. 나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새롭게 규정하는 순간 당신의 말투와 표정, 몸짓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 말을 매일 아침 되뇌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태도는 서서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달라진 태도를 상대는 반드시 느끼게 될 것이다. 말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 같은 문장이라도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다 보면 어느새 마음 깊숙이 스며든다. 그리고 마음에 스며든 말은 결국 표정으로, 몸짓으로, 말투로 자연스럽게 배어나온다. 억지로 꾸미려 하지 않아도 그저 스며든 대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옷깃으렴이고 책상 앞에 앉았던 것도 결국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무언의 다짐이었을 것이다. 나는 흐트러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 다짐이 18년 동안 쌓여 결국 그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다. 이모 씨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린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던 그 순간을. 그날 이후로 완전히 살가운 고부 사이가 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모 씨는 더 이상 스스로를 만만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다. 김모 씨도 마찬가지였다. 후배가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던 그날, 김모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존중은 애원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서 얻는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대단한 화술을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당신도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참고 견뎌왔는가. 자식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이웃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서운함을 삼켜왔는가.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 세월이 있었기에 당신은 지금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회를 견디며 얻은 것은 학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해보면 정약용이 유배를 떠날 때 그의 나이는 40이었다. 한창 벼슬길에서 뜻을 펼쳐야 할 나이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으로 쫓겨났다. 가족과 헤어지고 벗들은 등을 돌렸다. 그가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그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를 감시하고 멸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약용이 화를 내며 맞섰다면 어땠을까? 아마 더 큰 화를 입었을 것이다. 반대로 그가 완전히 주눅 들어 굽신거렸다면 어땠을까? 평생을 그렇게 비굴하게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어느 쪽도 택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깃을 여미고 책상 앞에 앉았다. 유배지의 초라한 방 한 칸에서도 그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 담담한 일상의 반복이 결국 그를 지켜준 가장 큰 힘이었다. 당신에게도 그런 하루하루가 필요하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일도 흔들리지 않고 모레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남긴 글 중에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도 여럿 있다. 그 편지 속에서 그는 이렇게 당부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는 자식들에게도 이 원칙을 가르치고 싶어 했다. 세상이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세상이 너를 무시해도 굴복하지 말라고. 다만 매일매일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라고. 이 가르침은 비단 그의 자식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무시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가르침이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실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혹은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동할 뿐이다. 그러니 그 무시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무의식적인 습관을 깨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준다면 상대의 무의식은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정보를. 그리고 그 정보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상대의 행동 전체가 바뀌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몸소 증명한 인간관계의 진짜 원리다. 그가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멸시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그를 찾아와 인사를 건넸다고 전해진다. 세월이 흘러 상황이 바뀐 것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가 보여준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무시는 처음에는 쉽게 시작되지만 흔들리지 않는 태도 앞에서는 오래가지 못한다. 시간은 결국 진심 있는 사람의 편에 서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은 수없이 많은 것을 견뎌왔다. 전쟁 같은 세월을 지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난과 싸우며 자식들을 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모든 세월을 견뎌온 당신에게 이제 와서 누군가의 무시 한마디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다. 다만 그 강함을 표현하는 법을 지금까지 잘 몰랐을 뿐이다. 이제는 안다. 화도 아니고 침묵도 아닌 흔들리지 않는 담담함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도 결국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는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뗀 것이다. 무시당했던 세월, 이제는 끝내도 된다. 화를 내지 않아도, 참지 않아도 당신은 존중받을 수 있다. 그저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순간이 있었는지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약용의 인생 조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